안녕하세요. 긴 글쓰기를 위한 사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 서론 쓰기 전략을 가지고 잠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글 전체에서 서론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보통 특정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글의 내용과 전개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두 가지가 보통 글 전체에서 서론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예고편과 비슷합니다. 예고편을 딱 보고 나면은 저 영화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도하고 만든 작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알려주진 않죠.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론을 다 알려주고 나면 그 영화를 볼 필요가 없죠. 똑같습니다. 서론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면은 사실은 좀 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전개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어떤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서론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서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쓰면은 그 속에서 굉장히 어떤 분석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이 분석적인 글들. 근데 가장 깊이 있고 참신한 분석을 서론에 배치함으로써 뭔가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이야기를 참신하면서도 새롭게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의 깊이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읽을 만한 글을 쓰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와 세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참신한 내용을 선별하여 독자의 기대지평을 높인다. 즉 참신한 내용 또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독자의 신뢰도, 독자의 기대지평, 독자의 기대지평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서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론은 영화의 예고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고, 글의 내용이 뭐고, 전개 방향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마치 영화 예고편도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가장 깊이 있는 분석, 가장 참신한 내용을 선별함으로써 독자의 기대지평, 그리고 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서론 쓰기의 일반적 방법이 사실은 글쓰기 교재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떤 화제를 제시한다거나 다시 읽습니다. 보통 화제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주제를 심화시킨다거나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적인 일화 또는 시사적인 사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서론들입니다. 유명한 명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전문가의 발언, 북핵 전문가인 누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다. 구체적 통계 수치, 앞으로 2053년이 되면 무엇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화제입니다. 화제.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주제에서도 화제란 말을 썼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론을 얘기할 때도 화제란 말이 좀 어색하면 토픽이란 말을 써도 좋습니다. 그런 토픽 같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떤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 무엇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당신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의 전략적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적인 화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시구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실 이런 서론 쓰기 방법은 좀 자세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좋은데 제가 첨부한 파일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서론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서론의 조건으로 참신해야 된다. 그리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럼 참신한 겁니까? 참신하다는 것은
독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참신하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서론을 쓸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즉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글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와 기대지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핵심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서론을 만들어 보자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잠시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자, 이번에는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혼자 살던 노인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어야 발견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산 것도 아니고 아파트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경찰이 충북 처원군 내수읍 한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냄새의 출처는 65살 민모 할아버지의 집.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 씨는 현관문에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2층에 가보니까 2층에 그 유리창에 파리들이 안쪽에서 쫙 앉아 붙어있는 거예요. 경찰은 사체가 심하게 부패한 점으로 미뤄 숨진 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씨에겐 호적상 부인과 딸이 있었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이웃 주민들도 미 씨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민 할아버지의 집 앞에는 밀린 가스요금 고지서와 우편물 통지서가 수북하게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거 몰랐나요? 독거 노인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것은 충북도 내에서만 이달 들어 두 번째.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 여기까지 합시다. 방금 봤던 그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 동영상을 기본 토픽으로 삼아서 서론을 구성해 봤어요. 자, 우리는 가끔 이웃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내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지나치게 각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바로 옆집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거대한 도시공간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한 개인들은 모두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소한 기억들을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보여주는 정서적 유대를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서론을 짜봤어요. 어떤가요? 혹시 이 서론 잘 됐나요? 이 이야기는 기본 그 토픽은 이거죠. 이웃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화제가 좋은 점은, 이런 토픽으로 시작하면 좋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간단명료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론을 쓰는데 이 사례 자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1997년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늦은 가을 오후 5시였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벌써 막 3문장, 4문장, 5문장이 갔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안 나왔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어?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이야? 라고 묻지 않고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장 그 이야기, 그죠? 그 사례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서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내던 우리 선조들의 삶,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동영상을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어떤 조별 토론에서 나온 가장 많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냈는데 요즘은 너무 이웃 간에 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정말 과거에 이웃집 숟가락 개수를 알고 지냈을까? 숟가락을 숨겨둘 수도 있고 그죠? 부러진 숟가락도 있고 할 텐데. 좋습니다. 농담인데 저는 이런 서론 글쓰기 방식이 그다지 좋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서론은요, 창의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수준이 평이하고요, 본론에 뭐가 나올지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순간 벌써 머릿속에서 그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샜는데 어린 왕자의 여우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이런 어떤 그냥 딱 일관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별로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이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 반전을 줘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죽음을 이웃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복지의 사회적 정책적 특징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노인의 죽음을 이웃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복지의 사회적 정책적 특징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시, 군, 구 및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청년 실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해마다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이미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독거노인의 주검 유기는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자, 어떤가요? 처음 출발은 똑같아요. 그죠? 이웃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해요. 이웃집 숟가락 개수.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지만, 노인의 죽음을 이웃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복지 문제가 나왔어요. 복지 문제가요. 뭔가 이야기가 좀 새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복지의 사회적, 정책적 특징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 구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는데 도대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독거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느냐.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주검 유기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지금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웃 간에 서로 이렇게 문 열고 인사하고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분들하고 인사는 합니다. 인사는 하지만 아침에 두들기고 문 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가셨는데 옆집에 정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침마다 그분들에게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자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웃 간의 어떤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주검이 유기되었다, 이런 얘기는 물론 이웃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농업 중심의 공동체 문화였고 지금은 아주 이렇게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어떤 삶의 터전과 직장이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과거와 같은 어떤 농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그런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고 있냐? 그렇지는 않죠.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세금을 내요? 그걸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직접 돕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정부에다가 맡기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런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후에 본론을 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뭔가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 글은 그때 학생들이랑 같이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본론을 적진 않았습니다. 본론이 없는 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을 읽으면은 본론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감이 잡히고 또한 한 번 정도 같이 읽고 싶은 그런 본론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본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모습인데 마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과가 있죠. 사과가 있고 그림을 잘못 죄송합니다. 마녀, 사과, 백설공주, 난장이 그리고 거울이 있죠. 거울아. 자, 백설공주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죠. 뭡니까? 마녀가 사과를 주고 그걸 공주가 죽죠. 그리고 난장이들이 슬퍼하죠. 근데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죠.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마르가레테 폰 발데크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발데크라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16살에 브뤼셀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전에 사실은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맞았어요. 새엄마를 맞았고 그리고 16살에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브뤼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전 유럽 전체에 있는 어떤 귀족들 왕자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어떤 그 사교 모임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귀족들과 교제를 하다가 펠리페 2세라는 왕자의 청혼을 받습니다. 굉장히 아주 시골 아가씨였는데 브뤼셀로 와서 귀족들과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는데 독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인물 마르가레테 폰 발데크의 이야기였다. 1533년부터 1554년 정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받았는데 왜 독살 당했을까?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시골 아가씨하고 한나라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아까 우리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그 디즈니 만화를 봤고요. 만화를 잠깐 검토해봤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만 몇 가지가 없죠, 그죠? 난장이나 거울 이야기는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죠. 거울은 뭐 마법의 거울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특히 난장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뭔가 좀 왜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난장이는 없는가? 백설공주의 모델은 발데크의 미녀 마르가레트였어요. 난장이들의 모델은 놀랍게도 발데크 탄광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요거는 발데크 탄광에 있던 물론 이게 16세기 사진은 아니겠죠. 그 이후의 사진인데 탄광촌 어린이들의 사진입니다.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어린애들이 일을 하고 있죠. 요것도 이렇게 그 18세기 산업혁명 직후에 19세기 사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런던 타임즈에 있던 신문에 실린 그 툰입니다. 툰. 만화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좁은 갱도에서 굉장히 좁죠. 좁은 갱도에서 두 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경사로에서 연탄을 가득 실은 이런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수레를 밀고 있죠. 연탄 수레를 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차, 수레가 되겠죠. 요거 자체는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은 이것이 뭔가 유아 노동력 착취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발랄하게 여기 있는 이 난쟁이들은 아주 아무 생각 없는 난쟁이들이죠.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있죠. 웃고 있는 아주 이렇게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뭐 그런 어떤 난쟁이들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후대에 어떤 새로 만든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굴뚝 청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요건 실제 사진으로 추정되죠.
탄광에서 일하는 이렇게 어떤 어린이 광부들의 모습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팩인이라고 하는 앵벌이 조직이 나옵니다. 팩인이라고 하는 아주 악당이 운영하는 그 앵벌이 조직이 가출한 어린이들을 납치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굴뚝 청소를 시키죠. 굴뚝 청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나쁜 뭐 소매치기나 그런 것도 시키죠. 이 굴뚝 청소부는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그 가난한 어린이들이 흔히 가졌던 직업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떤 스모그나 그런 매연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굴뚝에 어른들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참 불쌍하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제가 서론을 다시 한번 구성해 봤어요.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난쟁이들의 가장 흔한 직업은 광부이다. 숲으로 쫓겨난 백설공주가 만난 7 난쟁이들도 광부였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지막 난쟁이족 김리의 죽은 동료들 역시 모두 광부였다. 이들은 대개 우스꽝스럽고 욕심 많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의 배후에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산업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대개의 어린이들은 노동을 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분야는 석탄 및 광물 채굴, 굴뚝 청소, 하수 청소 등이었다. 덩치가 크고 노안까지 있는 어른들이 어둡고 비좁은 통로를 다니는 것보다는 시력이 좋고 깡마른 어린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어린이는 약간의 폭력에도 쉽게 길들여지고 어른보다 적게 먹었다. 옛날엔 먹는 게 귀했으니까요. 근대 이전까지의 세계 인구 증가율이 그토록 낮았던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성인들의 죽음 때문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이었고 그 배후에는 불결한 작업 환경, 부족한 음식, 그리고 과도한 유아 노동력 착취라는 검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야기는 굉장히 새롭죠, 그죠? 난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광부였다, 백설공주 얘기도 나오고 반지의 제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라죠. 이들은 되게 우스꽝스럽고 욕심이 많고 비합리적인 존재. 바로 이게 어린이들의 특징이죠. 우스꽝스럽고 욕심이 많고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후에 어린이들이 있고 그들이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다. 광부였다는 말 속에서 뭔가 노동 착취였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뒤져보니까 어린이들이 노동을 많이 했다. 석탄 및 광물 채굴, 그리고 굴뚝 청소, 하수 청소. 어른들이 일을 하려면 갱도를 깊이 크게 파야 되는데 아이들이 일을 하려면 갱도를 작게 파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힘든 일을 할 때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폭력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먹는 음식의 양도 중요했는데 어린이들은 적게 먹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근대 이전까지의 세계 인구 증가율 속에는 어떤 유아 노동력 착취라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서론을 읽고 나면 우리는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유아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해박하구나.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술술 풀어내는 걸로 봐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분석의 깊이, 어떤 정보의 어떤 참신함 이런 면에서 독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론을 쓸 때 반전이 있는 효과적 서론을 쓸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상식적 내용을 처음에 슬쩍 얘기하는 것, 반전이라는 것은 그죠? 상식적 내용을 추구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빨간 사과를 먹고 죽었다. 뭐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 또는 우리는 가끔 이웃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흔히 들었음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관점을 싹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을 넣어주는 것. 반전의 방식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새로운 해석을 넣어서 뭔가 읽고 싶은 서론을 만든다면은 일단 서론에서 딱 이런 느낌이 들어주면은 그죠? 정말 반전을 느끼고 뭔가 새롭다, 흥미를 딱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은 좀 뻔하게 흘러가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글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안 되죠? 자료의 분석 및 수집이 필요하고, 제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지난 차시에 설명드렸죠. 잘 좀 파악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인즈라는 어떤 신문 기사도 검색하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리스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떤 전문적인 학술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읽어보면은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 내용 중에 독거노인의 이야기는 주로 이런 왼쪽에 있는 내용이죠. 상식적 내용을 시작했으나 관점을 전환시키는 어떤 반전. 백성우지 이야기는 처음 듣는 자료죠, 그죠?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뭔가 역시 반전 있는 새로운 해석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들은, 그죠? 우리가 처음에 화제가 주어졌고 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주제 형태로 바꾸고 다시 참주제를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는 참주제가 확정되고 나면은 본론의 세부 내용 및 순서를 결정하는 어떤 개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요가 만들어지고 나면 글 전체에 맞는 서두를 구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론을 쓰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3차시인데 3차 수업 시간에 서론 쓰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서론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첨부하는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화면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잘릴 것 같은데, 제가 첨부한 파일에는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이걸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강의했던 내용과 함께 강의를 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서론 쓰기 방식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론 구성 사례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고 갔던 어떤 개요 쓰기,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그 서론 도입부 전략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만든 주제를 가지고 본론 개요에 맞는 어떤 도입부 전략, 즉 도입부에서 서론에서 어떤 이슈나 토픽이나 격언이나 명제를 넣을지, 그걸 어떻게 분석함으로써 반전을 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할 테니까 미리 좀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과연 의미 있는 분석이나 반전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